영양사 특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의 정리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수업에서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한다, 요약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험이 어떤 문제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우리가 익히 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객관식 오지 선다형이기 때문에 60% 이상만 맞추면은 합격이다. 단 과락이 있다. 40% 미만일 때 과락이다. 그러면은 220 문항 중에 60% 몇 문제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6, 22, 6, 22, 130, 딱 130, 딱 두 문제 맞춰도 합격입니다. 220문제 다 맞춰도 합격이지. 똑같은 영양사 면허입니다. 그리고 40% 과락은 결코 맞으시면 곤란하다. 아마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으로 과락이 된다면은 이 130 두 문제 이상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자,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영양학 생화학에 보시면은 문제가 이와 같이 합계 60문항, 1교시 합계 60문항인데 영양학 생화학이 46, 뭐 40, 약 45, 뭐 46 이렇게. 생애주기 영양학 뭐 14문제 한 15문제 정도. 자, 이렇게 출제된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많이 좀 출제된 영역이 보이죠? 자, 2022년 지금 보시면 이 탄수화물 영양, 탄수화물 대사 합해서 12문항이 나와버렸습니다. 지질, 영양, 지질 대사 합해서 한 9문항. 거의 비슷하죠. 매년 비슷하죠.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가장 지금 많죠. 나머지 에너지 대사에도 뭐 4문제, 3문제, 바이타민, 수용성, 지용성 바이타민 합해서 한 7문제. 적지 않아요. 나머지 다량 무기 한 6문항, 물 1문항 정도, 뭐 개요에서는 1~2문항. 자, 여기에서 이제 대사군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 생화학에서 주로 지금 다룬 영역입니다. 이게 대사 이해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수학이 좀 어렵지. 산수책 갖다 주면은 수학 풀면은 좀 쉽게 느껴지잖아. 어찌됐든지 탄수화물, 뭐 지질, 단백질, 바이타민, 무기질, 이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교시잖아요. 자, 1교시 60문항
영양학, 생화학, 생애주기 영양 포함해서 60문항. 1교시에 60, 60, 120문항이잖아. 그 1교시 여기에 또 뭐 생리학도 들어가고 뭐 쭉 들어가니까 1교시에서 여러분 점수가 확보가 되면요. 2교시는 좀 수월하게 여러분 무난하게 합격되었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교시 놓치고 나서 2교시 가서 1교시 놓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1교시에 많이 이렇게 점수 확보가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좀 잊으세요. 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2교시는 2교시대로 시험 치세요. 왜냐하면 2교시에 그 식품학, 식품화학, 조리원리 이쪽 영역이요. 생각보다 문항은 40문항밖에 안 되는데 과락이 많이 나와요. 과락이. 그게 결국에는 왜 과락이 나오냐. 그것도 결국엔 물질 베이스입니다. 물질 베이스 약하면은 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답은 피해갑니다. 네, 답은 피해가요. 자, 그래서 자, 영양생화학의 탄수 개요 있고 탄수화물 영양 부분.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대사 부분입니다. 대사. 자, 해당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5탄당 인산회로. 자, 이 영역에서 나온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TCA 사이클 회로 뭐 시트로산 NADH 2.5몰 ATP 만들어내는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답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현기적 해당 과정 뭐 TCA 사이클 인슐린 역할이라든지 해당 과정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는 바이타민 나이아신 그죠? 뭐 간에서 포도당 호기적 현기적 ATP 만들어내는 ATP 몰수, 그 다음 5탄당 인산회로, 뭐 피루산, 탈수소, 효소, 뭐 등등. 자, 이 영역에서 꼭 지금 두세 문제가 출제되잖아. 그 다음 포도당 당 신생입니다. 한두 문제 계속 나옵니다. 글라이코겐 대사 한두 문제 나왔습니다. 갈락토즈는 한 문제 나오고 지금 뭐 갈락토즈 혈증 원인이 뭐냐 이런 정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지질 영양 뭐 지질 소화 흡수 그러니까 지질 영양 그러지만 여기 소화 흡수 이 과정이라든지 이건 전부 생리학 및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운반 지질 운반 지질 생리적 뭐 LDL, HDL, VL, 뭐 LDL 뭐 등등 나오는 자, 이 영역. 그 다음 지질 대사입니다. 자, 지질 대사 중성지방 대사 뭐 많이 나올 때 세 문제, 네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지방산 생합성 시작 물질이 뭐냐? 아세틸코에이다. EPA 또는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합성될 수 있는 물질인데 뭐냐? 프로스타글란딘. 그 다음 지방산 합성에 필요한 조효소가 뭐냐? NADPH입니다. 지방산 ATP 쓰지를 않죠. 그 다음 케톤체 뭐 이거는 자주 뭐 케톤체 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져야 되냐. 그리고 저탄수화물 섭취 시에 간에서 생성되는 케톤체 아세토 아세트산 뭐 등등 케톤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콜레스테롤 대사도 종종 자주 나옵니다. 단백질 소화 흡수 생리적 기능 단백질 질평가 뭐 섭취 기준 그는 단백질 섭취 관련 문제. 그 다음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자, 아미노산 대사 꼭 출제되죠.
질소 배설 관계. 질소 균형에서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큰 경우 질소 평형에서 암모니아 처리 대사 경로 요소회로 거의 대부분 요소회로죠. 그 다음 핵산, 단백질 생합성 유전자 발현 관계된 거. 그 다음 효소. 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 에너지 대사에는 뭐 에너지 섭취 기준, 자, 이쪽 꼭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미네랄, 수분, 뭐 임신기 유아기 뭐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연도별 항목별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는 영역에서 거의 그 정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문항별로 세부 문항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에 변화가 많았어요. 굉장히 한쪽 영역에 치중돼 가지고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없었던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주요 키워드별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고 점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가장 좋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걸 갖다 자신이 한 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자, 우선 에너지 필요량, 에너지 대사, 영양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자, 이 부분이 항상 지금 매년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영양 섭취 기준을 5년마다 정하는데 가장 최근이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이렇게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이걸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자,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 필요한 일일 영양 필요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로서 100명 사람이 필요량을 양을 조사해서 자, 이렇게 순위를 매겨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100명 사람이 하루 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표본으로 잡아 가지고 하루 일일 영양 섭취량을 섭취하는 양을 다 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50번째 나오는 사람이 섭취한 일일 영양 필요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해서 평균 필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자, 평균 필요량이 이 사람 자, 이만큼 평균 필요량이 여기에 EAR 이 값을 이제 평균 필요량이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평균 필요량보다 작은 양을 섭취해도 그러니까 영양 필요량이 충족이 됐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양 이상 충족이 됐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 값은 모자라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사람이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을 평균 필요량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사람, 그러니까 50%는 어때요? 부족할 확률은 낮은데 나머지 이 사람들은 이 양은 굉장히 부족한 양이 돼요. 그렇죠. 그래 이만큼 부족할 확률이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50% 사람은 충족했지만 50% 사람은 부족해요. 섭취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평균 필요량보다는 이제 더 높은 값으로 자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결국에는 부족한 자 여기에 요 값이 뭐냐 하면 권장 섭취량 recommended intake RI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게요. 자,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에 여기에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이 데이터에서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 여기에서 이 값에서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을 취하니까 권장 섭취량이 됩니다. 그래 권장 섭취량은 자 이만큼 더했으니까 몇 퍼센트가 만족을 하나 하면은 약 97.5%는 이와 같이 충족이 돼요. 근데 요 나머지 이만큼의 숫자는 약 2.5% 정도는 아직까지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RI 값은 약 한 97.5% 여기에 RI 값입니다.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를 2배를 더해줬어요. 여기에 EAR의 2배 표준 편차를 더해줬어요. 요 값이 이 값입니다. 그럼 여기는 약 97.5%는 충족을 했고 아직까지 한 2.5% 사람들은 충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상한 섭취량이라는 섭취량이 아니요. 자, 충분 섭취량. 여기 보시면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은 이 통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 데이터에서 중앙값도 얻어졌고 표준 편차도 얻어져야 돼요. 근데 이 충분 섭취량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데이터가 없어요.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그래 위에 이걸 구하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부족한 중에도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섭취량을 조사했는 어떤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보고서에 근거해 가지고 이 정도 섭취하면은 충분할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맞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고 나머지 이제 하나가 이 상한 섭취량이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자,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해서 약자로는 U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상한 섭취량은 왜 정하냐 하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면은 일단은 먹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정해주자. 최대.
그러니까 대개 보면 상한 섭취량이 있는 경우는요, 상한 섭취량 이상을 섭취했을 때는 유해하다 그러는 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거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근거가 있든지 뭔 근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할까요? 여러분, 상한 섭취량 꼭 설정할 필요가 없다면은 굳이 왜 설정을 해요? 그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유해 영향이 나타난다는 이런 보고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섭취 기준이에요. 보시면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항목,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항목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거기에서 어떤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자주 나와 버려요. 그것이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그 다음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섭취량, 그러면서 에너지 적정 비율, 그 다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에너지 적정 섭취량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 자, 위험 감소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정해져 있는 당류, 그 다음 콜레스테롤, 또 나트륨 3개. 자, 이거는 기억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 복잡한 이 내용 이게 기억이 될까? 기억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표를 만들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뜻 좀 이해하시고 평균 필요량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입니다. 평균값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지? 순서대로 서열 순서대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타내서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가 영양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중앙값인데 평균값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평균 필요량에 설정되어 있는 자, 항목들이 자, 에너지 다량 영양소에서는 필요 추정량,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뭐 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타민, 뭐 A,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B6, B12, 엽산.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 못 외우지, 그죠? 못 외우잖아. 무기질 이거 어떻게 다 외울까? 자, 그다음 권장 섭취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에 이 시그마를 더한 값이다. 통계적으로는 97.5%가 충족하는 섭취량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약 2.5%는 아직까지 섭취 그러니까 충분히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충분 섭취량 아까 얘기했듯이 앞쪽에 이 데이터가 없다 부족해서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다니 중앙값이라든지 표준 편차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충분 섭취량을 이제
부족한 경우,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 그 다음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쪽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상한 섭취량. 자, 바이타민이에요. 바이타민에 A, D, E, 바이타민 C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이타민 A, D, E, C, 바이타민 B 이외에는 설정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아신, B6, 바이타민 B 중에도 나이아신, B6, 엽산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네랄 봅시다. 칼슘, 마그네슘은 식품 외에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슘, 마그네슘인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데눔, 세레늄, 아연, 불소, 요드 꽤 많죠. 그 다음 미네랄 충분 섭취량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망간, 크롬, 불소. 일단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무기질은 뭡니까?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는 거. 그럼 다시 말해서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자, 여기 소디움, 나트륨, 염소, 카륨, 크롬. 자, 이 네 가지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크롬 굉장히 유해한데 근데 크롬이 필요는 합니다. 극히 필요량은 적어요. 그래서 자, 이게 워낙 복잡해 가지고 여기에 문제 나왔는 것이 주로 묻는 것이 이렇게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는 미네랄은 뭐냐, 아니면 바이타민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게 자, 수분, 식이섬유, 리노레산, 알파리노렌산, EPA, DHA 합해서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에 대한 자료가 얻기가 굉장히 난해했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영양소 섭취 기준 요약본들입니다. 자, 꽤 난해하죠. 지금 얘기한 부분이요. 지금 얘기한 부분이 문제에 꼭 자주 등장하는 문제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식사 후에 하도록 합시다. 자, 식사 후에 요점 정리 부분을
하고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 책이 있으면은 요점 정리 책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